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은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일괄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10월 20일 날 이런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집 없는 무주택자, 집 언제 사야 하나,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시간 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또 개인적 저 역시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간에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 그 온라인 세상이 되었죠. 저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 방송이 KBS, MBC, SBS, EBS 이렇게 4개가 공중파가 있었는데요. 공중파 강의 1세대입니다. 90년도에는요. 방송이 나가고 이런 방송이 콘텐츠가 나가고 특강을 하게 되면은요. 전국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한두 시간 특강을 듣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2,000명, 3,000명씩 몰렸습니다. 그러니 그 마이크 소리를 듣고요. 그 귀담아 들으려고 그 정보를 그런 시절들이 벌써 3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 시대인데요. 이제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런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요. 정보를 수집해서 가공을 해야 되겠죠. 정보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송신 보내고 또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수신받고 그러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그런 디지털 산업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재엽 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2번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보너스는 훌륭한 해안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무주택자들 집 언제 사야 하나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너스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셋 파킹, 직역하면 자산을 파킹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5,200만 인구 중에서요. 서울에, 특히 서울의 한강을 바라보고 강남이든 강북이든 한강을 보고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얼마나 조망권이 아름답습니까? 한강이 얼마나 큰 강이고 국가하천이면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도 조그마한 강을 보고도 감격을 하는데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강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환호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 있는 신흥 부자들이 한강변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한다면 당연히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요.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에셋 파킹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기약하면서 기회가 되시면 여유 자금이 계신다면 한강을 끼고 상류가 되었던 하류가 되었던 중간층이 되었던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은 해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AIR입니다. AIR, 공기죠. 곧 달러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 경매 쏟아져 나오면 그때부터 준비할게요. 지금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그때 원달러가 900원이었죠. 그것이 1600원까지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1달러가 1134원인데요. 달러 가치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환율이 고환율이 되겠죠. 그리고 금리도 아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1.5지요. 네, 그런데 11월 30일 날 1.75로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지 못한 한계 가구, 다중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법원을 통해서 경매 시장에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올 봄에 2018년도 4, 4분기부터 경매 시장에 물건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예측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가봤는데요. 물건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황분선 씨, 황분선님, 한국은 진짜 살기가 최고지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요. 24시간 통행금지도 없고요.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마세이님, 대부분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며 화랑일 경우에 돈을 많이 버는 업자를 겸하는 유튜브 분들은 상승론을 펼치며 마치 앞으로도 영원히 잠깐의 하락도 없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처럼 객관적인 이치에서 시기에 따른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해주는 유튜버 과연 하락론자라며 돌을 던진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상투 잡고 발악하며 여론몰이 하고 싶은 사람들일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렇죠. 유튜브에서 가격 상승론을 펼치는 사람들, 또 가격 하락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 부동산업에 종사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사겠습니까? 가격이 앞으로 상승한다고 해야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학자로서 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띄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실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늘 공정한 객관성에 의해서 보평타당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세이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NJ 러브님입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은 부동산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네요. 지표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그렇죠.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먼 훗날 본다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고용 대란도 있지만 물가가 연평균 상승률이 2%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2%가 안 되게 되면 그래서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부동산을 보더라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꾸준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늘 상승, 보합, 하락, 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 미래를 본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위험한
세계적인 경제도 불확실하고요. 또 아시아 경제,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요, 장기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일본에서도요, 2016년 이후에 수출이 격감해가지고 일본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크나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공급수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사가지고 또 올라갈 때 처분하면 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김정숙 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은 일어서려는 서민, 죽이는 정책이며 현찰 부자 살 길 열렸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중간 미들 클래스죠. 중산층들, 서민층들 정말 힘들어지죠. 예. 또 집을 샀는데 가격은 떨어지지요. 대출 받아서 이자 부담하지요. 소득은 줄지요. 그렇게 되면 중산층과 없는 서민들은 힘들어지고요.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좋은 세상이 오는 거지요. 참 부익부 빈익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재산이 없다고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재산이 50억, 100억 있는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애완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재산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은요, 상속세가 40억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Little property, little care라고요. 재산이 적으면 고통도 적다. 그런데도 우리 고통이 많아도 재산 좀 많아봤으면 이런 게 우리 그런 소시민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경님, 늘 김동수 경제TV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김태경님 늘 감사하고요. 정 매니저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금 확보 시기이군요. 이런 말 했고요. 저점을 준비하자 오르신 말씀입니다. YD 김입니다. 내년 경기는 남북 협력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도 생각하지 못한 큰 변수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분명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흐름은 리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악화를 우려 말고 2020년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훌륭하신 말씀이네요. 사실 내년 경기는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지금 그 정책연구원들이 발표한 것이 2.6입니다. 올해 2.7%인데요. 역시 내년에는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요, 선진국들의 경기는 참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내년 경기는요, 특히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건설업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대출금리 늘어나면은 역시 다중채무자들이 힘겨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가면 갈수록 힘든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전부 다 젊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고 또 택배 문화가 그래서 많이 활성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건축학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진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동요시 김동수 교수님, 쇼킹 부동산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게 뭐죠? 저는 쇼킹 부동산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래기님입니다. 내년부터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상승분이 적용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올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올해 최저임금법이 개정으로 임금이 인상되었죠. 내년부터 적용되면 내년에 또 최저임금 비용이 증가하니까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고용 비용 부담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참 건축비도 상승되고요. 훌륭하신 말씀이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래기님이 주당 52시간 노동 규제는 인건비 상승에 불을 지르는 꼴이지요. 지금도 건축비가 계속 오르는데 내년은 더 오를 것입니다. 평당 건축비가 800만 원 시대가 올 것입니다. 건축 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비정상 아닙니까?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자가 심화될 것이다. 한국 경제를 버티게 해준 부동산이 붕괴되면 한국 경제는 어렵게 될 것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거래가 실종되게 되면은요, 매수인은 취득세를 내게 되고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국세가 되겠고요, 중앙정부 세수가 되겠고,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면 지금은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완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늘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 그러나 현재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는 좀 침체되고 가격이 조정 국면, 즉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지영님, 2020년을 부동산 경기 최고 저점으로 보셨는데 강의 말미에선 성동, 용산, 광진 등 한강변 아파트가 급상승을 탄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020년, 23년 한강변 아파트 급등 시기로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지금 2020년도에도 경기 부동산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은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13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20년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아마 퇴직자들이 제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고 그러면 계속 부동산이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22년 3년도에는 다시 부동산이 좀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2025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변을 낀 아파트에 외국에 있는 특히 중국인들이 그런 한강변의 아파트를 투자한다면 가격이 고공행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게 이제 에세 파킹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지영님 고맙고요. 유허신님,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 무주택자입니다. 대구는 금리 인상과 물량 부족으로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물량 부족으로 이달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보합세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그 원주를 갔는데요. 원주는 경매 물건이 나오면 100%에서 한 번 유찰되면 70%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저께 아파트 낙찰률이 78% 선밖에 안 되더라고요. 9.13 정책 전에는 9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저하게 아파트 그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대구에서 전적은 아닐 겁니다. 대구시에서도 대구광역시 어떤 특정구에서만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과 수요 원칙에 따라서 그 아파트 단지가 크고 입지가 좋고 교통 여건도 좋고 학군도 좋을 때는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봄햇살님, 교수님 질문 드릴 게 될까요? 한강변 투자 좋다고 하셨는데요. 부산 바닷가 쪽이나 부산 부동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부산에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해운대, 송도 2박 3일 동안 바닷가를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에는
아파트들이 많고요. 고층 건물의 아파트들이 많고 현재 지금 신축 중인 것도 있던데 부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산 해운대를 가보니까요. 외국인들도 참 많더라고요. 외국인들, 일본, 러시아, 또 중국인들도 참 많던데 역시 해운대구 바닷가도 중국인들이 많이 이 아파트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아가지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특히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부산의 해운대구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바닷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당분간 가격이 하락세 또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먼 훗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하는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답글을 다루셔서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요. 좋은 답글 또 질문하고 싶은 그런 글들 또 궁금증 또 상담을 요하는 거 있으시면 일괄적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산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정보를 수집하셔서 그리고 가공하고 그 정보를 늘 메모라이징 하세요. 저장을 하시고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송신도 하시고 또 정보를 수신받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